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5년 9월 17일. 유독 그날따라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리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데니언 브링클리는 여유롭게 자신의 침실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18만 볼트의 벼락이 전화선을 타고 전류가 흐르게 되었고요. 데니언은 머리와 몸에 큰 화상을 입은 채 곧장 바닥에 쓰러집니다. 다행히 같이 있던 아내가 그를 발견했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데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날벼락 같은 남편의 죽음. 아내는 눈물만 흘렸고요. 의료진은 한편 숨이 멎은 데니언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시신의 발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 분명 아까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덮고 있던 가운을 걷어냈는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까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판정받은 심장이 다시 돌기 시작했고요. 차가워졌던 몸에 혈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망 판정을 받은 지 28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데니언의 몸은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전신마비가 6일이나 지속되었고 가족들로서는 그가 살아난 것만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보살피게 되는데요. 이후 약 7개월간 몸에 부분마비가 있긴 했지만 기능이 서서히 회복이 되었고요. 2년 후 그는 스스로 걷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합니다. 의료진 또한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게 믿을 수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데니언은 자신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데니언이 번개를 맞은 그 순간 그는 신체에서 분리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토미에서 이미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기에 익숙한데요. 이후 그는 구급대원이 도착을 해서 쓰러진 자신을 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봤고 그 옆에 슬퍼하고 있는 아내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다 불현듯 터널이 만들어지더니 그의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 터널이 몸을 감싸면서 종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갑자기 어디선가 밝은 빛이 보였는데 이 빛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정말 너무도 빛났지만 눈이 아프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빛을 내고 있는 존재를 만났는데 그 당시 그는 이 존재에 대해 무섭다기보단 친근한 느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존재. 데니언을 감싸안기 시작하더니 그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경험시켜줍니다. 데니언은 과거에 군인이었고 전쟁에 참가한 적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지른 살상, 그것마저 다시 체험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건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데니언은 이 과거의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아주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졌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빛의 존재가 다가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감싸줍니다. 그제서야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존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의 음성을 분명 들을 수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인간은 지구에서 선을 행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다. 선행은 유별나고 대담한 행동이 아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다. 그 후 빛의 존재는 데니언을 어느 강당 같은 곳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여러 상자들을 목격하게 합니다. 이 상자들은 데니언의 앞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치 텔레비전처럼 영상들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데니언이 본 것은 미국 대통령 직인 이니셜
RR이었습니다. 또한 신문을 보는 장면 같았는데 신문 한가운데 카우보이 만화가 보였죠. 근데 그 만화에 나온 남자가 배우였다고 기억합니다. 그가 이런 이미지들을 본 건 1975년 9월 17일. 바로 그가 사망했던 날이었죠. 그때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냐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14년 뒤인 1989년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의 이름엔 R이 2번 들어가죠. 물론 영어 이니셜이야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놀라운 건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었다는 점이고 재임 시절 병을명이 카우보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니언이 본 또 다른 영상. 시원하고 숲이 우거진 지역, 그곳에 거대한 시멘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구조물의 꼭대기가 폭발하더니 지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곧이어 웜우드라는 영어 단어가 떠오르던 찰나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끔찍했죠. 실제로 웜우드, 이건 검색해보면 향수굴, 쑥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요. 무슨 메시지였던 걸까요? 그래서 이걸 다른 언어로 해석해봅니다. 특이하게도 우크라이나 언어로 보면 이게 크로노빌.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해석하면 바로 체르노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정 사고로 추정되는데요. 사고 이후 유출이 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이제 이 체르노빌 도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아니 인간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데니언이 사망하고 유체 이탈 이후 환영으로 본 사건들은 100여 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동남아 지역의 분쟁, 중동 국가들의 갈등,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영상도 있었는데요. 데니언은 이 모든 것을 본 후 깨어났습니다. 그가 느끼기엔 마치 한 25년 정도를 경험한 듯 했지만 실제로 걸린 시간은 단 28분이었죠. 데니언의 이 경험 이후 그는 임상체험 연구권위자인 레이몬드 무디 박사를 만났고 자신이 경험한 이 죽음과 관련된 사후 체험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그전에는 없던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잠시 일화를 말씀드리면 1993년 8월 10일 미국 몬태나주에서 존과 낸시 보스코라는 부부가 잠을 자는 동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범인의 단서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는데요. 이때 답답해하던 피해자 어머니가 사건 2개월 만인 10월 달에 그동안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데니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 범인에 대해 어떤 단서라도 좋으니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묻게 되는데 한동안 집중하던 데니언이 곧이어 입을 뗐고요. 범인의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는 피해자의 집을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은 머리에 약간은 마른 젊은 사람인데요. 그는 서쪽 어딘가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부인, 걱정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2달 뒤인 12월에 그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1993년 12월 서부지방 오리건주의 조지 폭스 대학교에 진학 중이던 18살 조셉 섀도우 클락이 우연히 친구들에게 자신의 살인을 고백하면서 그 내막이 드러나게 되고 경찰은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데니언은 정말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가 다른 임사체험자들과 달리 미래를 보았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사체험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 미스테리죠.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2번이나 벼락을 맞은 사람이 바로 데니언이었습니다. 그는 1975년에 벼락을 맞고 28분 만에 살아났죠. 그런데 1989년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또 한 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생존율 10% 미만이라는 아주 어려운 뇌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내 숨이 돌아왔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일인데 데니언은 이걸 3번이나 겪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왜 자꾸 당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것 같냐라는 질문에 그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마다 내가 만났던 그 빛의 존재가 나를 데려가는 것 같다라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심각한데 그는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사실 이 영적인 체험, 사후 체험, 임사 체험 이런 건 비슷한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흰색 터널 같은 것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존재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굉장한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게 그저 죽기 직전, 뇌가 굉장히 활발한 전기 자극을 받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환각 증세라고 설명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 환각제를 투여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임사 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당사자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심장이 멈추면 곧이어 뇌가 멈추게 됩니다. 뇌가 멈춘다는 것은 사고 능력과 기억 능력을 전혀 뇌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아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장면들, 환각이라 하지만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환각제 성분의 약물 때문에 착각을 일으켰고 뇌에 전기 자극이 있었다라는 주장은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사 체험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죽다 살아났다는 데니언의 체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몇몇 빗나간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의심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을 하면서 오히려 유명세를 탔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내뱉는 예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했어요. 1975년 첫 임사체험을 하고 데니언에게는 100가지가 넘는 그 어떤 미래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 빛의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은 선의와 사랑이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선행과 배려일 것이다. 그는 이 말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서와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이 임사 체험 이후 세상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경찰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센터를 만들기도 했죠. 실제로 현재까지도 요양원과 호스피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 국립호스피스협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죠. 데니언 본인이 말하는 어릴 적의 자신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감행했죠. 그랬던 사람이 죽다 살아난 이후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그 죽었을 때의 경험들은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세상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후, 영적인 차원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죽기 직전 단순한 전기 자극들이 만들어낸 착각, 환영이었을까요? 어찌됐든 그 경험이 데니언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점, 이것만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98년 5월 3일 일요일.
일본에는 골든 위크라고 불리우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황금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5월 3일, 그날은 한참 이 연휴가 이어지던 평온한 날이었죠. 당시 48살 주부였던 시즈카 노리코 씨는 가족과 함께 치바현의 시로이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 연휴를 맞아서 군마현 미야기 마을에 있는 아카기 신사로 철쭉 구경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간만에 연휴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 딸의 손자와 숙부, 수모,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거의 온 가족이 이 꽃구경을 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신사라는 곳은 각 지역에 있는 약간 토속 신을 모시는 제사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사람들은 무언가를 빌거나 또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곳을 자주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사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을 가거나 피크닉을 가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5월 3일 오전 11시 30분, 가족들이 신사에 도착을 했는데 연휴로 인해서 이곳을 즐기러 온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도 많고 비도 오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족 중 아빠와 삼촌 둘만 신사 안에 들어가기로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쯤? 아무래도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 따분했던지 엄마 노리코 씨는 모처럼 여기에 왔는데 자신도 돈을 넣고 무언가를 빌고 오겠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100엔짜리 동전 하나, 그리고 1엔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총 101엔을 가지고 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당시 노리코 씨는 꽃놀이에 맞춰서 화사한 복장을 챙겨 입고 왔었는데요. 분홍색 셔츠에 검정 치마, 꽃무늬의 파란 샌들에 빨간 우산을까지 들고 있어서 꽤나 멀리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리코 씨는 이 주차장에서 약 100m 정도를 걸어가 신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차에 있던 딸은 자신의 눈앞에서 신사로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노리코 씨가 웬일인지 신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성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던 딸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엄마는 평소 오른쪽 귀에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기압인 날에는 심한 현기증을 겪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자주 끼던 이 보청기도 차에 두고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이 됐던 딸은 차에서 내려서 그녀를 뒤쫓아갑니다. 이때는 노리코 씨가 차 밖으로 나간 지 6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사 쪽 어느 곳에도 엄마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돌아오고 있던 아빠와 삼촌을 마주하게 됩니다. 딸은 혹시 오는 길에 엄마를 봤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전혀 못 봤다고 대답합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딸과 삼촌, 아빠는 모두 비를 맞으면서 다시 신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노리코 씨 이름을 부르며 엄마를 찾아다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가족들에게 밀려오는 이 불길한 감정. 결국 그들은 몇 시간 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소방대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열흘간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신사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주변은 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절벽 같은 위험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게 정비도 되어 있었고 그 외에 길을 잃을 만한 험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딸의 기억 속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와중에 누군가가 스쳐 지나갔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3인조 무리,
그런데 문제는 너무도 금방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연령이 어땠는지 또는 그들이 어떤 성비였는지 남자가 뭐 몇 명이었는지 여자가 있었는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엄마 노리코. 혹시 그녀가 납치되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을 봤거나 또는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실종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에는 약 20건의 제보가 입수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서가 될 만한 정보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실종 7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적의 문 TV의 힘이라는 일본 TV 프로그램에 노리코 씨의 실종 사실을 제보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일파만파 이 사건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때마침 방송국으로 그날 신사에서 관광객이 촬영한 홈 비디오 테이프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우측 하단에는 자신의 우산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듯한 모습의 한 사람이 찍혀 있었죠. 빨간 우산입니다. 방송국 쪽에서는 이 영상의 분석을 시도합니다. 우산의 색상도 빨간색이었고 머리 길이도 노리코 씨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분석 결과 그녀는 노리코 씨가 아니라고 확인됩니다. 프로그램 측에서는 의미 있는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투시 초능력자로 알려진 게일 세인트 존에게 이 사건의 수색을 의뢰하게 된 것이죠. 먼저 이 홈비디오를 보게 된 그가 영상 속 여성이 노리코가 아닙니다 라고 단언하게 됐고요. 이후 그 실종된 장소인 아카기 신사 쪽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초능력으로 그날 사건의 전말을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가 털어놓은 사실은 이랬습니다. 신사 옆길에서 젊은 남자가 노리코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노리코 씨는 그 남자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갔고 잠시 뒤에 길에서 쓰러진 중년 남성을 발견합니다. 노리코 씨가 그 젊은 남성과 함께 쓰러진 중년 남성을 어떤 차량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남자들이 돌변합니다. 노리코 씨는 그들에게 구타를 당했고 차량에 실려서 끌려갔고 그들의 아지트로 보이는 곳에 감금되는데요. 범인들은 이곳에서도 노리코 씨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를 아카기 산에 버렸습니다. 노리코 씨는 폭행으로 인해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산속을 헤매다 결국 절벽에서 추락했고 안타깝지만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능력을 이용해서 투시를 한다는 게일 세인트 존. 노리코 실종 사건의 전말을 한 남성들에 의한 납치, 살해라고 설명하게 되면서 이후 이 미스테리한 실종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개인적인 원한? 하지만 노리코 씨가 그간 살면서 뭐 돈과 관련된 문제도 없었고 누군가 관계가 불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추측은 혹시 북한에 납치된 건 아닐까요? 실제로 실종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에게 2번의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신 지역을 추적해 본 결과 그곳은 오사카와 요나고 지역이었는데요. 오사카와 요나고는 예전부터 일본에서 다수의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노리코 씨가 한국어를 배웠다라는 증거,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것까지 발견이 되면서 이걸 토대로 노리코 씨가 의도적으로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이 아니냐는 가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지난번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한 소녀가 일본에 납치되었던 걸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분명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 노리코 씨 실종이 북한 쪽의 소행이라는 어떤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초능력자가 투입된 것도 좀 특이하지만 워낙 단서가 없는 유례 없는 사건이다 보니 또 다른 특이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화가 걸려왔던 지역의 이름에 주목하면서 요나고를 한자로 풀이하면 미아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혹시 노리코 씨가 오사카에서 미아가 됐다는 것을 암호화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죠. 또한 이거에 근거해서 실종 다음 날인 5월 4일 아카기 신사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3km 거리에 있는 아카기 부동폭포 근처 산길에서 그녀와 아주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들렸지만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내연남이 있어서 사랑에 도피를 한 게 아니냐? 또는 오래된 신사였다 보니까 요괴가 잡아간 게 아니냐 등등 점점 산으로 가는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의 심정은 타 들어갔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들고 갔던 그 101엔 기억하시죠? 여기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사를 참배할 때 종을 울리고 박수를 친 뒤에 이 세전함이라는 곳에 돈을 넣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돈을 넣을 때마다 10엔이나 100엔 단위로 이렇게 간단하게 넣는 게 보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노리코 씨는 그날따라 애매하게 101엔을 넣고 온다고 가족들에게 알렸는데요. 이 101이라는 것의 의미가 혹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의 뜻은 아니었나라는 추측. 실제로 101은 일본의 풍수적인 풀이로 지금까지의 결별,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노리코 씨가 실종될 당시 비명을 들은 사람도 없고 수상한 사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노리코 씨가 101회라는 어떤 이별의 의미를 남기고 스스로 사라진 건 아닐까라는 추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도 저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실종이 된 지 10년 후인 2008년, 지역경찰은 노리코 씨의 얼굴 사진과 정보를 넣은 전단지 500장을 배부했고요. 여전히 작은 단서라도 찾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2020년 현재까지도 시즈카 노리코 씨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6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린 시즈카 노리코.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현재까지도 그녀가 살아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여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가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2008년 실종 선언이 됩니다. 이게 실종 선언이 되면 법률상으로 사망 처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미해결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지만 이에 앞서 마지막으로 엄마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딸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 알고 계시죠? 그 소설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섬은 마치 동화 속 거인국 같다. 2미터가 넘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더니 마치 땅에 떨어진 장난감을 보듯 나를 내려다봤다. 이건 평균 이상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미지의 거인국에 도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기록에도 남아있다라는 사실.
카리브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마르티니크 섬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곳인데 이 작은 섬은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또 프랑스 화가 고갱이 작품에 자주 등장시키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한국인에게는요, 2013년에 개봉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 전도연 씨가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죠. 엄청난 미스테리를 품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1952년 생태 환경 전문 기자였던 로베르 마지리트가 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자연 환경과 동식물을 관찰하고 연구를 하던 목적이었겠죠. 그러다 이 섬에 종착하게 됩니다. 처음 섬에 도착해서 뭔가 느껴지는 이 묘한 낯선 느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저 처음 온 곳이니까 낯설어서 느끼는 것이겠거니 하면서 자료 조사를 위해 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앞에 나타난 이 원주민들을 보자 이 섬이 왜 그렇게 낯선 느낌이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렸는데요. 로베르가 원주민 바로 앞에 서서 제대로 쳐다보기 위해서는 일단 고개를 이렇게 젖혀서 들어올려야 했다고 해요. 원주민들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거인이었던 겁니다. 이때 로베르는 유독 이 마을에서 덩치가 큰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곧이어 마을 주민들을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키와 덩치가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남자의 평균 키가 175cm, 여자는 162cm였다고 해요. 그런데 원주민들의 키를 조사해 보니까 남자가 190cm, 여자가 174cm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평균 키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의 경우 남자가 평균 키 183cm, 여자는 171cm 정도인데요. 이걸 고려해도 1950년대 마르티니크 섬의 원주민들의 키는 여전히 상당히 놀랄만 하죠. 그런데 이 로베르가 진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섬에 온 이래로 계속 낯선 느낌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바로 섬의 모든 것이 다 컸기 때문이에요. 그가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에 한 포도 농장에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대형 포도를 발견합니다. 포도의 품종 자체가 컸나 싶었지만 조사를 해보니 원래 이 포도의 크기는 약 3분의 1 정도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도의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정상인데 이 섬에서는 유독 4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것도 확인하죠. 같은 품종이요. 조금 더 섬을 둘러보니 평범한 나무 또한 평균 사이즈보다 2배 이상 크게 자랐고요. 일반 개미도 8배나 큰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고양이만한 쥐를 발견했다고도 전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원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는 고작 4년 전이었던 1948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거인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으게 돼요. 로베르는 사실 이 섬이 너무도 상식에서 벗어난 환경이었기 때문에 충격과 함께 흥미를 느꼈고 섬에 머물면서 여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 섬이 프랑스 과학 잡지를 통해 세상에 공개됩니다. 당시 마르티니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섬에 존재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거대해진다라는 소문이 들게 되자 여러분이라면 바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관심을 보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냐? 말도 안 된다면서 착각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직접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르티니크 섬에 머물던 외부인 역시 키가 커졌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관심은 극대화됐죠.
사람들은 이곳을 난쟁이를 위한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정부에까지 전해지고 정부는 과학조사단을 정식으로 파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사단의 주임 연구원으로 글라베그라는 50대 남성이 지명됩니다. 그는 몇 명의 연구원을 데리고 섬에 도착을 해서 조사를 위해 머물기 시작했죠. 이렇게 정부까지 개입해서 금방 원인을 조사할 것 같았던 미스테리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왜 이 섬의 존재들이 커지는지 거대화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글라베그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와는 다른 낯선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였죠. 아니, 전체적으로 이 섬의 물건들이 이렇게 작았나? 그런데 이 느낌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본인을 포함한 연구원들의 키를 재봤고 모두 키가 상승했다는 걸 발견합니다. 50대였던 글라베그는 섬에 온 2년 사이에 키가 무려 10cm나 자랐고요. 함께 파견됐던 또 다른 40대 박사는 7cm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성은 만 16세, 여성은 만 15세쯤이면 성장판이 닫히고 키가 크는 게 멈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유전자나 식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40, 50대가 된 성인이 갑자기 키가 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니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의 키는 커져가고 또 이 섬의 다른 생명체 또한 거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러던 중 에반도르라는 이탈리아 과학자가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바로 방사능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그러니까 1902년 5월에 마르티니크 섬 몽펠라산에서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몽펠레 화산 폭발은 1년 전 토요미스테리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화산 분출물의 그 온도가 무려 800도를 웃돌았고요. 이 거대한 폭발력이 도시를 뒤덮여 버렸죠. 역사에 오랫동안 남을 만큼 아주 강력한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4일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봤더니 눈앞에 도시가 정말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 마르티니크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였는데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서 흔적만 겨우 남아 있었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곳에 살고 있던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두꺼운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수감자 2~3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몸에 화상을 입어서 무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몽펠레 화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디바제시카 몽펠레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섬은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까지 그전에는 죽음의 섬이라고 불렸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탈리아 과학자 에반도르 주장에 따르면 화산 폭발이 이 정도로 강했던 만큼 당시에 방출됐던 방사능 물질도 엄청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 물질들이 생명체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성장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죠. 이와 비슷한 예시로는 일본 히로시마를 언급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대가 방사능으로 뒤덮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배 이상 커진 나무 그리고 물고기들이 발견되었는데 추후 조사를 해보니 마르티니크 섬에 있던 광물에서 상당한 양의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이 모든 것은 방사능이 원인이다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확실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에 피폭된 동식물은 과잉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사진처럼 좀 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섬에 방사능이 가득 찼다면 원주민들, 사람들조차 단순히 키가 자라는 것 외에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이 섬이 방사능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냐라는 데에 대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게다가요, 화산 폭발은 분명 그때로부터 50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섬의 거대화는 고작 4년 전부터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결국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왔지만 어디에나 음모론이 있듯 여기에는 외계의 영향을 받았다 또는 정부의 비밀 실험의 일환이다라는 주장까지 더해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어떤 학자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내지는 못하죠. 이럴수록 우리의 궁금함은 더해가죠.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딱 이 섬에 들어가서 3cm만 자라고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섬의 거대화 현상은 처음 발생한 지 10년 만인 1958년 갑자기 중단됩니다. 사람들의 성장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았고요. 동식물들 또한 원래 크기로 자라나면서 기현상은 사라져버렸죠. 이후 마르티니크 섬은 카리브의 최고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마르티니크 섬에서 딱 10년 동안 발생했던 거대화 현상은 정말 방사능 때문이었을까요? 여전히 이 미스테리는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3년 7월 12일 당시 미국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게티 오일 컴퍼니의 회장 장폴 게티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했는데요.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여성은 그의 손자인 존 폴 게티의 엄마로, 즉 며느리 사이였던 거죠. 얼마 전 아들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전 며느리가 되긴 했지만 하나뿐인 손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폴 게티는 자초지정을 묻게 되는데요. 이틀 전이었던 7월 10일 새벽 3시쯤 16살밖에 안 된 앳된 이 존 폴 게티 손자가 친구들과 로마 파르네스 광장에서 늦게까지 놀고 있다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포악한 마피아 단체인 은랑게타에게 납치된 겁니다. 그런데 마피아들은 그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납치 이틀 후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1,700만 달러, 약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던 거죠. 사실 그 돈은 어머니에게서 받을 돈이 아닌 재벌 할아버지 장폴 게티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납치범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자의 납치 소식을 전화로 접한 장폴 게티가 통화를 끝내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속삭이죠. 그 섬을 사지 말았어야 했어. 응? 이 상황에서 장폴 게티가 뭔가 불운을 가져다 줬다고 믿는 섬이 있다고요. 그 섬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의 해안선에서 약 900피트, 90피트, 약 27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충분히 헤엄쳐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이올라 섬입니다. 사진처럼 두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이 섬은 정말 많은 재벌들이 별장으로 쓰고 싶어 했을 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했는데요. 두 개의 바위 섬이 이렇게 가운데처럼 가느다란 다리로 이어져 있어서 더욱더 특이한 경관을 이뤄냈고요. 게다가 바다뷰가 있는 별장까지 위치합니다. 정말 돈 있는 사람이라면 소유하고 싶어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마지막 주인을 끝으로 그 어떤 이도 이 섬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곳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섬에 저주가 내려져 있어 불운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섬에 내려진 저주의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이전 가이올라 섬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전초기지로서 전쟁에 사용되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다 19세기 초, 한 남성이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일마고, 은둔 수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로 처음 발견이 되었고 주변을 우연히 항해하던 어부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어부는 간신히 목숨을 바다에서 건진 일마고에게 마을 쪽으로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하더니 마을에서 떨어진 바로 이 섬에서 지낸다고 말하죠. 일마고는 이후에 종종 음식을 구하러 섬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동안 마을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자 그 걱정을 했던 어부가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 섬은 고요했습니다.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부가 섬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렇게 큰 섬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마고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살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얼마 후, 이 수도사 일마고가 사라진 이후에 이 섬에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마고 다음으로 섬에 살았던 사람은 루이기 네그리라는 사람으로 이 지역에서 어업회사를 운영하면서 꽤 성공을 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가이올라 섬을 사게 되고 이곳에 개인 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멋진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휴가를 가져보기도 전에 회사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1911년 가스파레 알벤가라는 선장이 이 섬을 구입하기 전에 내가 좀 둘러보겠다면서 항해를 나가게 되는데 이후 그는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그를 찾아서 사람들이 나가게 됐는데 결국 바위에 부딪혀 바다에 덩그러니 떠있는 그의 부서진 배만을 발견했을 뿐 가스파레 알벤가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되죠. 이후에도 이 불행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1920년 스위스의 한 사업가 한스 브라운이 섬의 경관에 반해서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섬을 사게 되는데요. 하지만 6년 후 그는 이 별장에서 사용하던 카페트에 둘러싸여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내 또한 사망한 상태로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스 브라운이 죽은 후 섬은 독일인 사업가 오토모토 그런덱이 구입하게 됐고요. 그는요, 이 섬을 호텔로 바꾸기 위해서 별장에 머물면서 호텔 건설을 착수하게 됩니다. 점점점 호텔이 완공되었게 됐는데 오토 그런백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호텔 개장 전에 사망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기에 돈 좀 있다는 유명 인사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대표 지오반니 아넬리였습니다. 여기 사진 속의 인물인데요. 지오반니 아넬리가 워낙 돈도 많고 또 이탈리아의 유명한 섬을 구입하겠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말리게 됩니다. 여긴 저주가 걸렸다고요. 하지만 워낙 대사업가였고 겁이 없던 지오반니 아넬리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무시하고는 그 섬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처음 그는 이 별장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지인들의 걱정이 너무 많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섬에 긴 시간 머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도 한편으로 저주라는 것에 신경이 쓰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에두아르도 아넬리가 토리노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의 연속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조카까지도 33살의 나이로 희귀한 암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죠. 이런 악재가 겹치게 되면 사실 더욱더 이런 저주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대표 지오반니 안넬리는 섬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섬 주인이 된 사람은 스위스 작가이자 제약회사 사장인 모리스 이브 산도스. 그는 이 섬을 구매하고 나서 이후 정신질환을 앓다가 결국 1958년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섬을 또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섬은 계속해서 부자들에게 팔려가고 있죠. 독일의 철강 산업가 바론 칼폴 랭햄은 급작스럽게 찾아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해버렸고요. 이후에 이 섬은 미국의 유명 석유 사업가 장폴 게티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초반에 말씀드린 사건, 장폴 게티의 손자가 납치당하게 되죠. 사실 이 손자가 납치해 간 이야기들, 그리고 이탈리아 마피아 범인들과 상당 시간 대치하면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남아있는데요. 영화로도 남아있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40억이 넘는 거액을 이탈리아 마피아에게 넘기고 그는 결국 손자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손자는요,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풀려나고 나서도 마약에 중독이 되었고요. 결국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시력을 상실, 그리고 전신마비 증상에까지 시달리다가 그도 사망하게 됩니다. 정말 그 손자의 납치가 섬의 저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장폴 게티는 섬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또 한 번 섬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섬의 마지막 주인, 이탈리아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라포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내와 이 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처럼 그는 이후에 파산하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으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하는데 이 그라포네의 재산이 파산으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올라 섬도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섬의 저주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구입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뭐 사실 이미 너무 많은 불운을 가져왔기도 했고요.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섬을 저렴한 값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올라 섬은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러다 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고대 로마의 유적지가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중 공원이 되었고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은 철저하게 관광지구로 보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재벌들이 이 섬을 소유하고 그리고 나서 사망, 파산, 납치 등등의 불운의 사건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유적 탐사 기회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역 정부가 소유한 일에 특별히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굳게 믿고 있죠. 지금은 잠잠하지만 언제 또다시 저주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시간은 1912년 7월 12일. 미국인 서적 수집가인 물프리드 보이니치는 이탈리아 로마 근교 몬드라군의 수도원에서 고문서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원에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가에 있던 책들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보이니치가 혹시 가치 있는 책이 있다면 자신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죠. 그는 서재에 혹시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진귀한 물건이 있는지 한참을 둘러보던 중 특이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양피지 재질이었던 이 책은 중세에 제작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책을 펼치게 되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기이할 정도의 신기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이 그림들 여러분 잠깐 사진으로 보실 텐데요. 식물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 나체의 여인, 별,
점성술을 그려놓은 듯한 도표도 있었습니다. 그림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책에 적혀 있는 글자들은 직접 손으로 쓴 듯한 필기체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에 적힌 내용이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보이니치는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곳에서 고문서에 관심을 가지고 희귀 문서들을 발굴해 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언어에도 상당히 능통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 안에 있는 이 낯선 글자들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처음 보는 글로서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책은 과연 누가 쓴 책일까요? 책 여기저기를 뒤져봤어요. 하지만 끝끝내 저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스테리로 가득한 서적. 이 책은 일단 보이니치가 매입을 해서 다른 서적들과 함께 헐값에 샀고요. 집에 돌아와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고문서 연구가들에게 책 내용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책은 한 챕터당 16쪽으로 되어 있고요. 총 17개의 챕터로 약 27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쪽이 분실된 채 현재는 240페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책을 발견한 물프리드 보이니치의 이름을 따서 보이니치 문서로 불리고 있는데요. 읽을 수 없는 글이 아닌 사파를 근거로 약학, 식물학, 생물학, 천문학 같은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에 대해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글을 읽을 수 없으니 확실하지 않죠. 일단 이 책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희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실 그림만으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 점성술, 별자리를 연구하는 듯이 도표로 그려진 것들도 있는데 이것 또한 단순하게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글씨를 모르니까요. 또 다른 사진으로는 분명히 식물에 관련돼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뿌리와 잎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책은 책인데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제가 맨 먼저 보여드린 내용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식물이 그려져 있긴 한데 도저히 감을 못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보이니치가 이 책의 분석을 의뢰했을 때 학자들은 이 책이 고대 연금술에 관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연금술사들 말고는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독할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보이니치 문서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책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당시에 기묘한 것들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이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저 아무 내용이나 막 신비로워 보이는 그림과 읽을 수 없는 글자를 써서 황제에게 바치고는 거액의 보상을 받는 그런 사기꾼이 만든 가짜 문서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동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실크로드에 대한 탐사가 한창일 무렵 몇몇 사기꾼들이 이런 고대 실크로드의 문서라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가짜 문서를 팔기도 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보이니치 문서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페이크 문서일까요? 이게 마구잡이 낙서라고 보기에는 보이니치 문서에는 꽤 많은 언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사진은 실제로 보이니치 문서에 있는 글자를 좀 확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표현 문자처럼 반드시 등장해야 할 일정한 글자가 모음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에서 QS, DX 같이 두 단어가 잘 붙여서 쓰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다른 글자와는 연속해서 쓰이지 않는 스펠링들이 존재합니다. 즉, 그들만의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건데요. 또한 영어에는 T 이렇게 두 개의 T가 같이 써서 쓰이긴 하지만 QQ처럼 중복해서 쓰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같은 패턴을 보이는 스펠링들도
보이니치 문서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한참이었는데 이 지프라는 언어학자가 전 세계 언어 중에 자주 쓰이는 단어의 빈도를 조사하다가 도달하게 된 지프의 법칙이라는 게 통용되고 있는데 이 지프의 법칙이 보이니치 문서에서 보이는 글자들과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보이니치 안에 알 수 없는 문자들은 사실 무작위로 쓴 낙서 같은 가짜 글자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문법이 존재하는 언어 또는 문자 체계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금껏 이 문자를 제대로 해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부분인데요. 학자들이 이 문서를 쉽사리 해독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언어가 인도 유럽어족의 보편적인 특징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요. 한 글자만 다른 그러니까 한 모양만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가짜로 만든, 그냥 신비해 보이려고 만든 문서다라는 분석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런 단어나 말은 사실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추측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그려진 사파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 무엇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그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삼색 제비꽃이라 불리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 보이니치 문서에서 가장 기괴해 보이는 그림이 많은 것이 바로 식물과 관련된 챕터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삼색 제비꽃처럼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식물도 그려져 있습니다. 즉, 그 말인 즉슨 그들이 지금 이 삼색 제비꽃에 대해서 무언가 효능일지, 여기에 대한 생물학적인 분석일지 여기다 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그냥 옛날에 그런 어떤 식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해둔 것이 아닌가라는 단순한 추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바라보기에 앞서서 여전히 이 책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천문학 챕터입니다. 거기엔 이런 은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서의 제작 시기가 1404년에서 1438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은하는 물론이고 태양계의 모습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은하와 은하수의 존재를 이 책에 남겨놓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은 보이니치 문서를 가장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전 세계 학자들은 이 문서를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결국 몇 가지 가설에 도달합니다. 자, 이 사진이 실제로 그 은하계의 모습을 이렇게 따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이 되는 사진인데요. 자, 먼저 2009년 이디스 셔우드라는 이가 주장한 것은 아나그램 형태로 기술된 언어라는 거예요. 아나그램. 아나그램은 쉽게 이야기해서 단어의 철자 순서를 바꾼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egg, EGG를 GGE 또는 GEG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철자의 순서를 바꾼 것을 아나그램이라고 하는데 보이니치 문서 중에서 이렇게 약초학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이탈리아어로 된 아나그램이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garlic이 이렇게 바뀐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밀라노의 어떤 통치자 가문에서 쓰던 방식이고 그걸 그냥 암호화한 거다 라고 단순한 어떤 아나그램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아나그램만으로 이 몇 개의 약초학 부분은 설명이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해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저 가설로 남게 됩니다. 2014년 8월 영국의 대학 교수 스티브는 이것이 중동 근처에 살던 사라진 민족의 언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썼던 단어긴 한데 이제는 사라진 단어다. 그런데 그 주장에 따라서 해독을 시도했지만
총 책에 있는 9개의 단어만 해석을 했을 뿐 제대로 된 검증이 부족해집니다. 이후엔 니콜라스 깁스라는 영국인은 보이니치 문서가 중세의 여성 건강의학 서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여성에게 좋은 그런 웰빙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목욕법이나 향기 치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설에 있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그림을 보시면 꽤 그럴듯한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천문학 챕터에 있어서는 도저히 여성과의 어떤 연관성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니콜라스 깁스는 서령 문자에 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여전히 미스테리 속에 남아있던 보이니치 문서가 최근 2018년 캐나다 엘버타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AI 연구소 소속 콘드레 박사가 자기가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언어 통계 기법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문서 해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니치에서 보이고 있는 이 글자가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본격적인 암호 해독 이후 이 팀은 1000문장을 해석해냅니다. 그녀는 승려와 가장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진언을 한다. 기술 발전과 함께 AI의 힘을 빌려서 거의 100년 전에 발견된 그리고 600여 년 전에 써진 이 미스테리 보이니치 문서의 1000문장이 해석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은 이 1000문장 해석 이후에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의 문장들은 또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된 걸까요? 보이니치 문서가 발견된 이래로 참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간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또 여전히 기묘한 문자와 그림들로 가득한 240페이지의 서적은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문 또 비전문 암호학자들을 완전히 좌절시키면서 전 세계 로혼치 사본, 파이스토스 원반과 함께 암호학 역사의 성배로 남아버린 보이니치 문서. 지금 이 순간 보이니치 문서는 그 누군가 진짜 이야기를 밝혀주리라 믿으면서 예일대학교 바이네키 도서관에 잠들어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